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에 왜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5분만 지나면 원래 목소리 나와요. 이상하게 웃긴다니까. 감기는요? 감기가 거진 낫기는 했는데 음. 목이 잠긴 건 쉽게 풀리지가 않네요. 뚱뚱해서 그래. 이런 115. 내가 방송을 오디오 편집할 때 115라는 소리 듣고 내가 혼자 빵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쫄티 상의를 입었을 때 예,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올려달라고 네, 욕해줬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그 발열레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러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셨다고 진짜로. 예. 얼마나 야한지.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야하다는 게 우리 송 작가님 방식대로 훌라당이 야한 게 아니고. 자, 그런 거야? 비칠 듯 말탄 게 야한 거지. 난 너무 노모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네, 그러지 마. 자, 그랬었고요. 어쨌건 지금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감기 특효약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켓몰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파켓몰 바로 저겁니다. 네. 6년금 홍삼정 골드. 네. 그게 지금 저게 얼마짜리인 거예요, 근데? 원래 뭐 14만 원 좀 넘는다죠. 네, 근데 저게 이제 할인의 할인을 연거푸 거쳐가지고 14만 원짜리가 네. 현재 39,700원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이크 좀 더 가깝게요. 네네. 마이크를 당기세요. 예. 그래가지고 팔겠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저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고농축된 상당히 고급 사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헐. 네, 헐, 이거 헐, 이제 헐. 우리 연말 연시에 우리 고생하는 나무한테 먹이려고 음. 제가 하나 장만해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긴 박스고요. 이 안에 이렇게 4병이 들었죠. 4병이요? 네. 야, 근데 4병 4분밖에 못 먹는 거요? 아니지. 이거 원래 나눠 먹으면 한 병당 한 열흘은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싸잖아요. 개운하게 질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늘 마시는 저 차인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먹는 거구나. 예, 아예 이렇게 부어버려요. 우와. 네,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더 올려보세요. 네. 카메라에 나오게. 이야, 그렇게 먹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듬뿍 부어가지고 쉐킷 해가지고 아 뜨거. 되어서 진짜. 아나씨. 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녹여서 차처럼 마십니다 저는. 저 하나 줘봐요. 저도 한번 먹어봐요. 먹방. 지금 뜨거운데. 자, 아니 말고 저거. 이거 새 네. 거. 하나 야, 잡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그냥 한 병에 홀라당 먹는 게 아니구나. 네. 이야, 6년근 홍삼정 골드. 그리고요, 예, 이렇게 먹는 거군요. 저게 이제 이게 이제 잠깐 흔들었는데 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양이나 가격으로 봐서는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업체에서 이제 일종의 저희한테 특판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밀어주고 있었는 게 거의 노마진 세일입니다.
그 업체도 안 남고 파켓몰도 안 남는데 모종의 다른 계약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정 개수만큼을 팔아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 아니면 사실 이 가격에 다시 구매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 KTNG에서도 나오는 게 그런 종류가 있긴 해요. 이렇게 네. 엑기스 하나 이렇게 조그만 스푼으로 떠먹고 이러는 거. 요즘 이렇게 그 스틱 같은 걸로 한 일회용으로 따먹는 분량들이 그렇지, 그렇지. 있는데 그거에 2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저거를 한꺼번에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니 크게 치지. 시끄러 씨. 네, 저는 한 4번 정도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는 한 20번 드셔야 돼요. 그래 보인다 진짜. 이렇게 커요 여러분. 여기 엑기스가 이렇게 한번 먹고 싶다. 네. 한번 먹어봐도 돼요? 사실 이게 감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체온이 안 오르는 거야. 하도 추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맛있다. 예, 차로 뜨거운 차로 해가지고 보이차 대신에 한 3병 정도를 마셨더니 진짜 몸 안에서 이렇게 단전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그 쫄레이 안 입고 네. 예, 이걸로 해가지고 몸의 체온 어느 정도 되찾아서 감기를 이겨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이제 면역력 높이는 데 최고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건강보조식품 허가를 낼 때 홍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홍삼은 그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까지도 인정을 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저도 열이 많아서 홍삼 인삼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홍삼 자체는 아무리 과용해도 부담이 없고요. 사실 겨울 한철 그 추위 이기는 데는 이 홍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에 집중적으로 매입하셔가지고 연말연시 선물로 뿌리시거나 매입이래. 본인이 이 쟁여 두시고 겨울철마다 그 계절마다 한 4병 정도씩만 이렇게 장복해 주시면 혹한을 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나 남편 주지 마시고 숨겨서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드십시오. 제가 방금 먹어보니까 진하네. 네. 좋네.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자, 여러분, 6년근 홍삼정 골드. 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 싶어요. 여러분, 엠마켓 가셔가지고 팟켓몰 검색하시고 설치 후에 가입하시고 구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싼 곳이 있다면 차액의 10배 보장한다는 바로 뭐 이상한 사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팟켓몰 이야기였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가서 청두에서 청두가 청도죠? 한자로 쓰면 아닌가요? 다른가요? 성도입니다. 한자로 쓰면. 아, 그래요? 예. 그럼 청두는 어디야? 그러니까 청두는 저쪽 그 내륙 쪽에 있는 청두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도원결이 하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중심 도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청도는 요 산동성에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있는 거기고 가까운 거. 예. 아니었군요. 여기는 성도 청두입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어서 아베도 만나고 왔고 그 한중이 이제 뭐 북한 뭐 제재 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또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아베와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한 0시 넘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한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날 하루 종일 쉬느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 어떻게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왔는데 동정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야, 놀라운 나라이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언론은 어느 나라 언론이야? 근데 왜 따라가는지 난 더 궁금해. 보도 안 할 거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 공짜로 비행기 가갖고 사진도 제대로 안 찍어갖고 네, 다행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영부인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외교적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알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는 아베가 미국으로부터 선절. 그렇죠. 그러니까 선절이란 말이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버린다는 게 선절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으로부터 아베가 선절당한다. 이런 주제를 확 들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올해 가장 불행한 어떤 그 국제적인 인물을 따지자면 1번이 아베고
이번이 시진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올해 아베한테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시진핑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삼재가 풀려가는 것 같은데, 네, 아베는 더 깊은 들삼재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베 정권 어떤 퇴진이 자리에서 물러날 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예언을 오늘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데?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건 아베가 지금 일본에서는 대체 불가한 정도의 총리였지만 네네. 실제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베 정권이 그 정권 차원의 위기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어요. 한 2달 사이에 지지율이 한 30% 가까이 빠졌죠. 지금은 4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요. 일단 완전히 내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전체 뭐 500여 명 그 참의원들 중에 400여 명 이상이 일본 회의라고 우리 이제 그렇지, 다 알지. 방송에서 나왔던 이 일본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을 전부 다 포섭을 했고 또 언론도 완전히 장악을 한 데다가 19명의 내각 대신 중에 16명을 자기 친구로 꽂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없거든. 완전 독재예요. 그러네. 심지어는 평화헌법에 반대하는 왕까지 퇴위를 시켜서 새왕으로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베가 사연임을 한다고 들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이게 사연임 가겠구나. 일본이 진짜 아베 밑에서 완전히 아베 정권 하에서 이제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미 연초에는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죠. 연초부터 올해 안에 헌법 개헌하고 평화헌법 갈아치우고 사연임 준비한다. 이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가버린 거예요. 그 왜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베노믹스 실패라든지, 뭐 태풍 3개로 그냥 연달아서 터졌던 자연재해, 또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올림픽 준비 못한 거, 뭐 외교 못한 거, 못한 거는 많지만 그래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아베가 이 위기에 몰리게 된 거는 결국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저주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 무슨 누구를 잘못 건드려. 예전에 박원순 시장 건드렸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낙선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저주가 나오는 무슨 그게 있는데 한국을 지금 일본이 잘못 건드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죠. 결국은 그 경제 제재 이제 그 어떤 징용 문제를 경제 제재로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갈등 상황으로 끌고 온 게 거의 딱 한 4개월, 5개월이에요. 묘하게 이제 그 조국 장관 청문회 바로 직전에부터 시작이 된 거야. 뭐 지금 뭐 이 모든 게 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음모론이니까 그렇게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때부터 시작된 5개월 차 됐던 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도발이 결과적으로 그 탄탄했던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 단초가 결국은 미국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의 아베의 어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는 일본 내에서 자생해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계속 그랬어. 아베가 못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지율도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 60%가 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베를 받쳐주고 있던 지지 세력 안에서 뭔가가 심각하게 뒤틀렸다는 거지. 뭐가 뒤틀렸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한중일의 아니죠. 한미일 한중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심층 분석이 기대가 되는 네.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아베의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결국은 이제 각종 스캔들이 터졌어요. 근데 이 스캔들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 아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거예요. 뭐 벚꽃 같은 거? 네, 뭐 학원 스캔들 같은 경우라든지 벚꽃 스캔들이라든지 뭐 부인의 뭐 개인적인 사회 활동 문제, 뭐 친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치명적인 스캔들들은 아니었고 그동안 그거 없이도 아베가 잘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거든요.
언론이 마사지를 기가 막히게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 마사지를 못 해주게 된 사연 안에는 언론을 쥐고 있던 권력이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반아베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베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게 지지율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한 군데뿐인 거예요. 그 한 군데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그래요? 예. 진짜 후진국 맞다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개인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마케팅으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조사가 안 통하고 유일하게 지지율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데가 요미우리 것만 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 어떤 그 표본군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표본군이 더 형편없는 거야.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뭐 전화도 걸어보고 뭐 휴대폰도 하고 유선 전화도 썼고 길거리도 썼고 이런 식이잖아요. 100% 이거 일본에서는 유선 전화하고 대면으로만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쉽게 말하면 거의 자민당 지지자들한테서 내부 투표하는 수준의 조사밖에 안 나오는 거야. 60%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 60%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60%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4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이고. 더 충격적인 거, 아베가 사연임 해도 괜찮니? 라는 부분에서는 60% 이상, 거의 70% 가까운 지지자들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한당 지지자인데도 일반 서민이 아니 자민당이겠지. 죄송합니다. 감정에서 자민당 지지자인데도 60% 이상 아베 더 이상 하면 안 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부적으로 완전 팽당하고 있는 거구나. 네, 누군가가 이제 아베를 팽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깐 거지. 내가 봤을 땐 그건 너무 거대한 음모론이야. 들어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현재 그 아베 지지율 수치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끔 열심히 막고는 있어요. 언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폭락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일단 총선 개헌을 위한 참의원 해산을 아예 못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면 폭망이야. 저번 중의원 선거 때도 예상은 막 뭐 개헌 등을 이슈로 걸었지만 사실상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뭐 원래 갖고 있던 그 중의원 숫자보다 줄었거든요. 자민당 자체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참여원을 해산해 갖고 그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지키고 있는 숫자도 못 지킬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2021년 이후로 밀어버렸어요. 평화헌법 개헌은 그 이후로 날아간 거지. 알고는 있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정권의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그 전후에 망했잖아요. 예.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제너럴 헤드쿼터라서 군정을 실시했어. 메가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군정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정치하고 안에 행정을 분리를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갈쳐가지고 선거를 해갖고 민주주의식으로 어떤 입헌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할 놈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전쟁 일으켰던 놈들 중에 악질인 애들을 빼고 과거 일본의 그 보수 정치인들을 그대로 다시 사면을 하고 정치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야. 얘네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 재무장하려고 들 건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모든 정치 자체를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정치를 아예 못하게끔 막아놓고 차관 있잖아. 고시나 뭐 이제 이런 공시를 통해서 실제 실무적으로 등용된 차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차관 중심의 정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일하는 행정부 안에서는 장관은 그냥 낙하산이야. 그냥 수상이 정치인들 꽂아가지고 거기 앉혀주면 와서 떨어지는 거고 실제 차관들은 이 정치인하고 상관없이 20년, 30년 자기 할 일만 꾸준하게 하는 이른바 철밥통의 국회의원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늘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미국의 이제
그 국무부죠. 국무부 산하의 첩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관이지만 지령을 미국에서 받는 거지. 미국 국무부에서 받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안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물론 이제 관방상이 제일 높지만 순위에 따른 제일 높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은 그동안 외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무부가 미국이랑 친하잖아.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 역할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무부에서 미국에서 받은 거를 자국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 전달해 갖고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이 외교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의 정치였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수구 정치를 끌어가는 자민당은 그냥 끊임없이 선거 노릇만 하는 거고 내부적인 행정 절차 자체는 전부 미국 국무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대로 흘러오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무부를 쥐고 있는 세력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급부상했던 군산복합 세력들. 이 군산복합 세력들이 국무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은 군산 체제가 유지해온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 경제의 성장은 미국에 끊임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아서 생긴 거지만 그 혜택으로 생겨난 보훈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의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세금으로 사들임으로 인해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군산 계열의 어떤 하수 조직 역할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이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동차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잘해서 일본이 돈을 번 것 같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갖고 끊임없이 미국의 함정이나 비행기나 뭐 이런 그 군수 물자에 관련된 기업들의 물건들을 사주는 소비자 역할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오바마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산 복합 세력이 거의 70년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게 다음번 선거가 이길 걸로 보고 힐러리가 이길 걸로 본 상태에서 아시아를 일본을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밑에 하부에다 넣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일본에 몰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무기를 몽땅 팔아가지고 몰빵을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말하자면 오바마가 압박을 내린 거예요. 그럼 박근혜 임기 중에 일어났던 그 위안부 협의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뭐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것들이 전부 오바마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군산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해외로 나가서 중국이나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파병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강제로 억지로 틀어막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말 굴욕적이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회담들 강행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사드도 그렇게 된 거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 정보 군사동맹도 그런 방식으로 밀려져 온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동맹이 강요돼 가지고 아베가 그 시기에 그 오바마하고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아베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평화헌법, 그리고 평화헌법의 폐지, 그리고 무장할 수 있는 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그걸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나는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산 정부하고 동조를 해오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정말 1%도 생각을 못했다 그래요, 일본 언론은. 네. 1%도 생각을 못한 트럼프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본도 힐러리가 될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줄을 댔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거의 사실상 트럼프 낙선을 예상한 상태로 해놨다 보니까
일본 특히 아베 자체는 약점이 더 잡힌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 딱 그 트럼프가 되자마자 아베는 당황하지 않은 척. 아, 그렇지. 네,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속성을 모르는 거야. 트럼프는 일본을 경제적 애니멀로 생각하고 과거에 일본 자본들의 전자제품이 들어오고 미국 차가 들어와서 미국에 엄청난 흑자를 올라갈 때 그거를 비판하는데 맹공했던 아주 호전적인 보수주의자고 그 당시에 일본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 부동산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스승인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람이 닉슨 때부터 어떻게든 중국을 키워가지고 중국한테 아시아 패권을 넘기고 이 나머지 패권들을 분할해갖고 세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정책을 쓰다가 이 중국하고 그 어떤 그 밀사 외교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뛰어들면서 밀사 외교를 해서 국교 정상을 하기 직전에 일본이 확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국교를 확 맺어버리거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한테 가지려고 했던 일종의 기득권을 일본한테 도둑 맞았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아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속성을 모르면서 제가 땅도 사드리고 카지노도 열어드리고 따님 그 패션 브랜드도 런칭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골프 한번 치러 오세요. 스모 구경 오세요. 이러면서 정말 상대방을 줄 마음도 없는데 열심히 아부만 뜬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집권 초기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낙 그 자기가 지지 세력 없이 등단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눈치 보는 시기인 거지. 그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를 제압하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눈치 보는 시기니까 내가 너한테 꽃감 빼먹을게라는 식으로 마치 아베한테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하면서 계속 꽃감만 뽑아먹은 거야. 일본한테서.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건 계속해서 주질 않았어. 무기 수출도 승인 안 하고 뭐 그렇죠. 기술 이전도 승인 안 하고 뭐 해외 파방 관련한 것도 승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약올리다가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을 쥐고 몇몇 이제 매파들을 행정부에서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관세 우대 조치 해지. 철판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안 내려주기, 예? 그다음에 무역 협정 다시 해갖고 농산물 뒤집어 씌우기,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베를 엿을 매겨버린단 말이야. 그저 골프장에서 그렇게 넘어지면서까지 온갖 아부를 다 했는데. 그럼요. 진짜 아니 그렇게 대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자기 스모 경기장에 그 쇼파까지 놔줘가면서 쓰리바까지 신겨가면서 진짜 자기 나라 문화를 깔아 뭉개면서까지 아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받아먹고 뒤에 가서 오리발을 던져버린 거란 진짜 말이야. 옥수수 판 건 정말 대박이듯이 그거.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옥수수를 안 사줘갖고 더 미움을 받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아베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알겠어요. 일단 거기까지.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아베가 몰락이 시작됐는데 네. 그 타이밍에 외교의 신이 등장하지. 그렇죠.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1년만 더 있으면 모든 플랜이 완성이 되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17년에 훅 튀어나온 거야. 외교의 신이었어. 최근에 보면 진짜 외교의 신이에요. 이 외교의 신이 딱 나타나서 한 일은 일단 일본을 쌩까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맺었던 모든 조약에 대해서 나는 이 조약 지킬 수 없다라고 배째를 감행해버린 거죠. 아베는 이게 애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잠깐만요. 나 네. 재밌는 음모론을 들었는데 네. 그럴듯해.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 판결 등을 일본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무역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떤 주요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깊은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그 이런 류의 준비가,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대요. 일본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들어올 거고, 그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그 기술 소재들에 대한 부품 소재들에 대한 수출입 압박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미 1년 반 전부터 대통령이 다 기업들한테 지시했대요.
일본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만나러 갔잖아, 대기업들 정부에서. 거기 보고 언론이 무슨 구걸하러 갔느니 뭐 이런 그 굴욕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 전달한 내용이 구걸이 아니고 일본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대비를 해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 내용이었다고, 그 당시에. 아무튼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일본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베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게 북한하고 미국을 붙여가지고 북미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게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이 있다 그러면 일본이 북한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힘이 안 되는데 거기랑 붙겠다고 이 군사 정비해갖고 나가기엔 체급이 아직 안 되고, 그나마 나가서 문제 있다고 붙어볼 만하면 저쪽 중동이나 어떤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파병을 가든가, 아니면 제일 만만한 게 북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한을 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북한의 위협,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모종의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북미가 회담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사실은 이제 일본 그 역사를 보면, 특히 아베 역사를 보면은 북한팔이였어요. 북한팔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의 느낌도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다가 북한이 지금 막 핵을 막 일본 영토 위로 날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고 자민당 찍고 아베 찍고 그 순서였다고 계속.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사실 북한이랑 어떻게든 친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치적 공약으로 제일 크게 내세운 게 납치자 문제거든요. 그렇죠. 북한으로 된 납치자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평양선언을 이끌어낸 사람도 사실은 아베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친북한파고, 북한하고 일종의 대화가 가능한 라인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목표는 북한이랑 회담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랑 단교하는 거였어요. 단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경제적으로 친해지고 외교적으로 친해진 상태에서 한국과 단교를 하고 경제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킨다라는 게 아베의 목표였는데,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 모든 게 날아간 겁니다. 이게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으로 확산이 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점점 그렇지. 저펜 패싱. 사실 육자 회담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반도 문제가 공동 협의체 형태로 끌어들게 되면 육자 회담의 어떤 재개 내지는 거기에 의존하는 방식의 해결이 거의 그 필연적으로 그리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북한, 중국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화를 꾸준히 해오면서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가지고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러시아, 중국인 거야. 그리고 미국도 암암리에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이거를 풀어줌으로 인해 갖고 일종의 북한을 유화적인 상태로 지금 되돌리고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자,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 체계가 아예 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육자회담 협의를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어떤 고춧가루를 뿌린 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선언이 나온 거죠. 물론 이 모든 명분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명분도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못 믿을 국가라서 제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 믿을 국가하고 우리가 왜 군사정보를 교환해? 우리 안 해. 그만할 거야. 원래 그만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막 달랬단 말이야. 미국이 달래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빡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요.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눈앞에 다가올 때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엄청 압박을 줬다 그러던데, 실제로는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더 세게 압박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계속해서 한국은 단호하고
또 거기에 그 불매운동이라든지 뭐 관광자재 같은 걸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고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었지. 예. 국민들이 도와주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하는 짓 보니까 스캔들 드러나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엇박자고 그와 관련해 갖고 이제 주한 미군 철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을 키워 가지고 그렇지. 한국을 우리 파트너로 끌고 가야지 일본 쟤는 벌써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단계에 들어섰구나라고 하는 미 국무부의 판단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잘 생각해야 될 게요. 민족적 우수성이 우리가 더 강해요. 일본한테 쪽쪽쪽 빨렸던 거 이번에 진짜 역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그 일본에서 일본 아베를 만나고 나서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경제가 이제 그거나 핍박을 벗어나서 강대국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미 아베한테 그만한 어떤 언지를 준 거야. 너 이따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못 도와줘. 그리고 얼마든지 하려면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우린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이런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원래 트럼프는 아베를 싫어했어. 근데 국무부는 아베한테 기대를 가졌어. 아베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비록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트럼프지만 그동안 오바마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오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아베를 밀어줬는데 지금 아베는 말도 안 통하고 또 쟤를 통해 갖고는 삼각 공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저렇게 엇나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러시아 중국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방위비 협상 부분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 그리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국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과 한국을 예전의 관계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볼 수 없어. 이제는 한국을 우선으로 두고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베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해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자민당의 정권은 대략적으로 미국의 괴뢰 정권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요. 드와트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50억 달러 다 받겠다는 건 아니고 한 발짝 물러선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 일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퇴행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이 트럼프는 저거 괜찮아. 저 정도는 뭐 어느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연습 아니냐. 일본에서는 계속 탄도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북한을 감싸는 형태고 아베가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씹어버리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 저렇게 그냥 끊임없이 간쓸게 다 빼주니까 저런 방식으로 무시당하는구나라고 봤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미국이 선전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특히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그동안은 정상적으로 한미일의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워싱턴 본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의 중요 가치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딱 끊어놓고 보니까 일본 애들은 한 발 쐈는지 두 발 쐈는지 방사포인지 탄두인지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믿고 동아시아의 어떤 정보망을 운영했다가는 이건 틀렸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호크가 긴급으로 도입된 거고 지금 미국 전투기들이 지금 정찰기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24시간 지나다니면서 하고 있는 게 정말 크리스마스에 ICBM을 쏠 거냐 안 쏠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 왜 일본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보 자산을 비롯한 주요 어떤 그 미국의 레이더라든지 뭐 핵심 정보 자산의 관리가 일본한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므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진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위 총리 수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제처럼 그렇죠. 임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미국으로부터 팽당했다, 손절당했다고 하면 급격히 아베의 힘은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징조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베 관련된 스캔들들이 덮어지지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벚꽃 스캔들이죠. 이 벚꽃 스캔들이 이제 단순한 뭐랄까 그 정치 자금 스캔들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공급 유형 이런 쪽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방향을 틀어갖고 선거법으로 가고 있어요. 사전 선거 운동 내지는 선거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고 있다고 뭐 조금 더 그 개략적으로 보태자면 그 벚꽃 모임에 초대됐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아니고 아베 계열의 어떤 지방선거에서 활동했던 실제 운동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돈을 주고 운동원들한테 대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거법 형태로 바꿔야 된다. 처벌 자체를 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야당의 주장을 언론이 이제 되받아 써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베 눈치 안 보는구나. 그렇죠.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최근에 이제 제2의 로키드 사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카지노 뇌물 사건이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카지노 뇌물 사건은 로키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로키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로키드 수송기와 일종의 이제 정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 청문회가 열림으로써 터진 사건이야. 일본에서 먼저 터뜨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뇌물을 줬다라고 사건을 터뜨려 버리는 바람에 이게 역으로 일본에 흘러 들어와서 이게 이제 조사가 되기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말하자면 핵심 정치인, 수상을 비롯한 전 수상을 비롯한 일부 계파들이 전부 다 이제 날라갔어요. 이 날라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뇌물 스캔들로 날라간 걸로 보이지만 핀포인트로 날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닉슨하고 손을 잡고 대중국 개방 외교라든지 내지는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일본 안에서 핵무장 같은 것들을 준비하던 일부 강경파들이 전부 다 이 스캔들에 엮여갖고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1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로키드에서 전달을 했는데 이 전달 과정 중에 돈을 받은 사람이 그와 연관돼서 핀포인트로 찍힌 한 사람, 한 계파 말고 나머지 계파의 거는 전부 안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쿄 특수부가 그 당시에 들어가서 뭐 굉장히 수사를 잘해갖고 전직 수상, 현직 수상을 날렸다, 뭐 정치인들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체를 날린 게 아니라 골라서 날린 거죠, 일본 검찰이. 왜냐면 이런 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그 기사를 쓰던 신문 기자가 죽고 그 당시에 돈을 받은 장소에서 통역을 했던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과 미국 사람을 그 연결해서 통역을 했던 통역사가 죽고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하는 수상의 운전기사가 죽고 핵심적인 증인들이 막 죽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기소돼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정계 원로도 갑자기 노안으로 해갖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죽어서 전부 다 덮인 사건이지 제대로 이게 까진 사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한 뒤조정에 의해서 일본 내의 정치 세력들을 조정 내지는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난 세력이야. 그러니까 과거 탄핵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러났던 닉슨의 어떤 정책들을 완전히 다 파괴하기 위해서 일본 내부를 일본 내각을 파괴시킨 게 로키드 공작이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카지노 공작이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중국계 도박은 아니죠. 복권이니까. 복권 사이트에 있는 그 기업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일본 안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본이 이제 관광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아베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증대거든. 올해 4천만 그렇죠. 명, 4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올해가 아니고 이제 올림픽 때 올림픽 때. 내년. 그래서 6천만 명까지 늘리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카지노가 필요하다. 복합 카지노를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이거 이제 오사카 박람회에 맞춰가지고 오사카에다 세우기로 했는데 이걸 세우려고 하니까 달라는 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이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 제일 상부와 제일 하부에 있는 두 쪽에다가 추가로 더 줍니다. 배분이 딱 된 거야. 오사카 쪽은 미국 트럼프 내 기업에, 남해안 오키나와 쪽은 중국 기업. 여기 이제 복권 자금 들어온대. 그리고 북해도 쪽에는 일본 내부에 있는 야쿠자들이나 일본 내부 기업들한테 주는 걸로 대충 이게 교통 정리가 끝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송 작가 TV에서 보충해서 들으시고. 송 작가 TV. 네. 아무튼 그만큼 이 사안은 아베의 앞으로 장기 집권과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핵심적인 일종의 딜이야. 뉴딜 정책이야. 도박딜 정책이야, 이걸로. 그렇죠. 네. 이 도박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아베 측근 중에 최측근인 거야. 근데 걔네들이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이 불법 선거 자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터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특수부가 나서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를 충분히 아베 권력이면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러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뒤에서 아베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이 집중해서 이걸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아베 권력의 일종의 레임덕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요. 저 사람 내가 끝까지 갖고 가봐야 이득 될 거 없다고 가차없이 버려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 돈을 준 기업이 중국 기업뿐이겠냐고. 오사카에 진짜 메인 카지노를 세우려고 하는 미국 돈도 들어갔을 거고 야쿠자 자금을 비롯해 올림픽까지 지금 삿포로로 옮겨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삿포로로 올림픽 마라톤이 옮겨간 이유가 나중에 그쪽에서 이 복합 리조트를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라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이만큼 모든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돼가고 있었는데 왜 미국 자본이나 내부 자본이 아닌 중국 자본에 대한 걸로 이걸 털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중국하고 관계를 어긋나면서 아베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내부 조직, 그 조직이라고 하면 결국 지금 미국 안에 모든 일본 안에서 행정을 비롯한 사법을 비롯한 핵심 요직의 차관들과 공무원들을 쥐고 있는 미국 외무부의 지시가 없이는 이러한 조사가 불가하다는 거지. 미국 국무부입니다. 네. 그래서 미 국무부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아베 떨어내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일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날짜까지 예언할 수 있어요. 2월 24일 날 이와 관련된 기소 내지는 중요 발표가 나면서 아베는 정권을 사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실각할 거다. 네. 야. 2월 24일은 로키드 스캔들이 일어난 그 날짜입니다. 야. 근데 묘하게도 일본은 이런 날짜들이 잘 겹쳐요. 그게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 표시 같아요. 그럼 고이즈미 아들이 올라가나요? 지금은 당 내에서도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4분 5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만 누가 올라가더라도 정책은 좀 더 미국에 충성할 수 있고 지금의 한국과의 관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사과를 표명할 수 있는 인사가 그렇겠네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서도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건 일본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남녀 관계도요. 일방적으로 다 헌신하면은 결국은 버림받아. 그러니까 가끔씩 튕기기도 하고 야 방위비 분담금 좀 올려줘. 됐거든 임마. 이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뭐 말씀은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걸로 이미 2개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저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이렇게 이겨내본 예가 없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우리 외교력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야 이거 반도체 주요 부품들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됐거든 서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보도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인데 네. 만약에요 한일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손해가 크면은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찍소리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실제로 한국이 그만큼 가끔씩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해소가 되고 있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업체들이 한국에 그 줄을 대기 위해서 스스로 한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아베는 자기 고집 때문에 아이고. 오바마가 해준 약속을 믿고 그거를 몰아붙이려고 강공을 펼치다가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본 내부에는 안 돼. 아베를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아베를 떨어내고 제대로 된 다음 제대로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 있고 지금의 한미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다. 예.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결국 2월 24일 날 아베는 실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언. 2월 4일 날 2월 4일 날 아베는 실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성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베가 이사 가는 날이래요. 2월 4일 날. 네. 아베가 이제 관저에서 이사 가는 날.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아베는. 네, 여러모로. 근데 참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아까 문 대통령 외교 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런 어떤 세계적 흐름 그리고 일본 경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취약하잖아요. 진짜로 빚더미는 일본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잘 사는 집 행세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 일본이랑 제대로 부딪히면 우리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 같고 아베가 실각함으로써 일본의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책이나 북한의 정책들은 싹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위안부 협의에 대한 부당성, 징용 관계에 대한 배상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독도 문제를 포함한 뭐 7광구 대륙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차원 안에서 새로운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수립을 조건으로 우리가 버텨야 된다. 오케이. 네, 라는 좋은 호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런 건 있네요.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손에 칼에 피 한 번 치고 아베를 쳐내고 있는 바로 그런 효과네요. 결국은 국민이 세운 정부, 정통성을 가진 정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의 힘이 이 안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걸로 좀 퇴색이 돼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외교상에서는 또 우리 한국의 위상과 경제적인 면 안에서는 또 하나의 정치 한류로 전 세계에서 정치를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부심 쩌네요. 네. 2월 4일 송 작가의 예언을 지켜보십시오. 그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는지. 알겠습니다. 야 오늘 또 요즘에는 무슨 희망 전도사 하세요? 방송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요즘 저도 여러모로 희망이 생겨요. 네. 살만 빼면 뭐. 이런.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엄마도 나한테 뱃살 빼라고 막 잔소리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제 살아야지. 네, 조만간에 이제 이사도 좀 가고, 네, 제 신변을 좀 잘 조정해가지고, 네, 새해 또 새로운 모습, 더욱 발전하는 송 작가로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네. 이 세모의 시기에 이런 방송을 날려봤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 3대 천재. 나머지 2명은 저는 몰라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3대 미남은 안 되나? 됐거든. 살만 빼면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방송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이 추운 겨울에 흐뭇해지네. 자, 여러분 방송 마치고요. 송 작가님도 고생하시고 다음 주 뵐게요.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